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시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 힌트가 저희 소라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귀여운데? 이거 소라게. 네. 소라게. 바닷가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안건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소라게가 나오니까 도대체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뭐. 너무 삼각대 급한데. 귀엽다. 귀엽다. 안녕. 우리가 다니는 집. 왜 버리죠? 아니 근데 소라게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거는 이게 소라게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소라게가 이렇게 집을 바꾸면 그게 이제 몸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그런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위험한 상황에서 그 집이 스스로를 보호해주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쵸. 그 소라게가 말 그대로 이 소라 껍데기나 달팽이 껍데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 몸을 이렇게 찾아서 집어 딱 넣어가지고 네. 숨기거나 은신처로 삼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 장면을 보고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 장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떡해. 소라 껍데기가 아니죠. 그쵸? 플라스틱. 그렇구나. 저도 이 사진 보고 너무 충격 받았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바닷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지금 저렇게 소라게가 집으로 삼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소라게가 많다고 합니다. 소라게에게는 저렇게 이 집이 안전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플라스틱은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네.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나오기에는 순간도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갇혀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소라게만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집이 안전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게 그냥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고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리쬐는 태양에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에 미국에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뷰도 그렇죠.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집 앞에 모래주머니를 엄청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심해져가지고 모래주머니로 방어막을 채운 거래요. 그렇게 비싼 집 앞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쓰면 그렇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보기엔 좋진 않아요. 네. 이게 약간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야, 네, 그죠? 급해서. 네. 저게 당장 밀려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네, 큰 파도는. 큰 파도는 뭐 대책도 네. 없고 어떻든 파도 가전의 힘을 분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막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침식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래주머니도 그렇고 인위적인 바다 따라서 건설한 장벽, 네. 도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그 전체적으로 파도가 가져오는 힘들을 기존에 자연스럽게 흡수를 다 했던 했고 네.
평형을 이루었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평형을 찾다 보니 더 많은 침식이 벌어지는 거죠. 저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해수면 상승하거나 네. 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대책 없이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지물이네요. 또 특히 그 모래 주머니가 많이 설치된 장소가 있는데요. 네. 그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노스쇼어라는 해변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엄청 고급 빌라들이 좋아요. 있고 숙박비도 비싼 곳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네, 맞아요. 예. 네. 이런 곳이 이제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인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판매하려고 하면서 이 지역이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이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되면서 하와이 정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사기 전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이다라고 고지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네.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2100년도에 대해서 1m 정도 상승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와이 섬 지역은 2060년경이면 1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른데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침수될 주택 호가 뭐 2만 6천호 주택 이게 많다는 거고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집 문제도 사실은 코드 레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m면 여기까지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지난 얼마 안 남았어, 60년이면. 지난 5월달 나온 네. 세계 기상기구 네. WMO 보고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예전에는 해마다 2mm 정도였었는데 네. 지난 13년부터 21년도까지에서는 4.5mm였대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로 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더 많이 감직하는데 그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다에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서서히 덮여지고 있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이 해수면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네.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네. 2060년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해안가에 위치한 지배 문제나 네. 또 홍수로 인한 이런 등의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60년 이전으로 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당장도 지금 저런 해안가들이 있는 거고요. 너무 무섭다. 우리나라도 안면도 가면 사구라고 있어요. 어이. 네, 거기가 굉장히 많이 침식돼서 예전에 좋은 전경이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동해에서도 맹방해변 인근이나 네. 그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많이 침식되고 네. 일부는 도로까지 침식되는 상황이 와 있고 또 어쩌 가다 보면 집도 못 쓰게 된 집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인간이 설치한 방파제 이런 것들이 침식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고 또 난개발 문제도 같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와이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보고 있는데 네. 한번 어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리키 마틴이나 네. 제니퍼 로페즈 알죠. 아시죠? 네. 이런 분들이 어디서 사시는지 아실까요? 그래, 스타들 하면은 다 헐리우드 아니에요? 홀리우드에서 아니에요? 이제 그 활동은 하시는데 네. 근데 따로 주로 이제 있나? 사시는 지역이 있어요. 네, 뷰 좋은 데겠지? 뷰 좋은 데예요. 그럼 네. 어딜까요? 따뜻하고 뷰 좋고 네. 바다 옆에 있는 카스피해 부분에 많이 가신다.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 쪽에 오, 있는 마이애미 거죠. 알죠. 네, 마이애미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이애미 비치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근데 마이애미 비치에 가보시면 이제 억만장자들의 어떤 섬이라고 부를 만한 그 정도의 굉장히 비싼 동네예요. 네. 예. 그래서 비싼 집이 많은데 거기 이제 평균 집값이 41억 원이에요. 평균 집값이. 어머, 장난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수면 상승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주택 판매량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 사이에 7.6%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7.6%요? 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와이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네, 그렇죠. 해안 지역이 오. 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같은 경우에는 매매도 안 되고 임대 월세가 다 안 돼서 이렇게 세일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된 지역하고 노출되지 않는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거래량에 바로 차이가 나는데요. 2018년까지 이 안전한 지역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거래량이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집은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나 이 바다에 이렇게 이 침식 그리고 또는 또 물이 막 그렇죠. 들어올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막 40억씩 막 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집 자체가 위험하다면 그냥 쓸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예전에는 진짜 오션뷰 하면은 진짜 부의 상징 네. 제일 비싼 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바닷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션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이나 뭐 인천 같은 데는 괜찮나요? 저 맞아요. 한국도 해안가의 도시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기 있는 도시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2016년에 한번 심각하게 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울산 완전 맞아, 엄청난 맞아. 홍수가 나와서 영상이 기억나는데 울산에서는 시간당 최고 124mm의 비가 내리면서 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이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때 피해가 맞아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봤었어요. 그거. 특히 마린시티 그쵸. 기억나요. 오 그래. 그러니까 이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때 무슨 창이 깨지고 막 그런 거 있지 맞아요. 그 네. 주상복합 아파트 그죠? 네. 지금 영상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영화 같다. 바닷물이 우월파해가지고 네, 확 지금 올라- 주택가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2년 전에 부산에 저기 마린시티 앞에 걷다가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바다가 1m를 이렇게 덮치듯이 진짜 저를 덮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막 도망가서 옆에 상자를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해안가에 매우 인접해서 그 마린시티가 건설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피해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저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해양에다가 해상 방파제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차수벽을 평소에는 눕혀져 있다가 세워서 이걸 막을 거냐?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기도 했고, 그럼 저 비용을 누가 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또 진행되기도 그러네요.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애초에 해안가 너무 가까이에 건물을 그렇죠. 지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 그리고 이런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고 도시를 계획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그런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런 해안가 지역의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2021년도에 그 연안재해 위험 평가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네, 우리가 연안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재해의 취약 수준들이 있는지를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해서 등급을 매긴 상태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이 재난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취약 지역은 피하거나 그쵸. 또는 고려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 도시를 계획하거나 개발하기 전에 이 위험도, 그 다음에 취약 지역 이런 네. 것들은 고려해서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어요.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해안 쪽에서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워낙 이게 그 바다가 들어오는 게 하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반 자체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 평상시였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월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바닷가는 또 이 염수 또는 그 짠물에 이 대책이 좀 같이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섬에서 달렸던 중고자동차 가격이 싼 것처럼 소금기는 부식에 취약하거든요. 맞아요. 콘크리트 지붕 안에 철근이 있는데 소금기가 스며들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면 팽창을 해서 균열이 가져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바닷가에 있는 건축물 자체의 건축 기준도 그 염분에 강한 자재를 쓰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축 기조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집이 예쁘고 뷰도 좋은 게 좋지만 안전하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먼저 안전해야 되겠어요. 기후 위기가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네. 집의 구조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 미음이고 화살표 니은이거든요. 네. 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무슨 뜻일까요? 미음에서 미음? 니은으로. 미음이 니은으로 변한다는 얘기인가? 네모에서 마른 모에서 네모로 뭐 제가 막 저게 대각선을 잘라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인가? 무슨 뭐 얘기인가? 상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 아파트 지을 때 판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향으로 일자로 다 지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이 비어 있는 형태의 미음자형의 약간 중정처럼. 네. 이게 사실은 토지 그 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도 한데 바람기를 막아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건물로 구조적으로 생겨서 지금 이제 터놓은 방식의 니은자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좁은 밀도에서 같은 건축물을 올리더라도 폐쇄형이 아닌 오픈형으로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미음에서 니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오. 아, 저희 때는 이게 산을 등지고 이렇게 물을 바라보는 대산임수 여기 풍수질의 기본이었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인기였는데 이게 기후가 집 트렌드도 바꿔놨네요. 그쵸. 근데 분수질이 저희 이럴 때 나올 줄이요. 수맥도 봐야 되고. 진짜 해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파트 구조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구나. 겨울이 길고 네.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들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여름이 길어져서 그렇죠. 냉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주택 구조, 아파트 구조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기상청에서 그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상당히 이거 딱 맞네 라고 생각했던 게 1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여름이 무려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이 22일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긴 여름을 보내게 된 거고 그쵸. 폭염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된 재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남향, 그러니까 여름에 냉방비를 덜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여름에 시원한 동남향을 더 선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방향도 또 중요하지만 이번 여름도 엄청 덥다고 얘기하잖아요. 폭염. 그렇죠. 예. 그런데 폭염 시에는 꼭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가 제일 엄청 더웠어요. 2018년도에 막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왔었는데 16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실외에서 네. 이 일을 하다가 또는 여러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무섭다. 네. 이 폭염으로 사망한 열사병 사망자의 30%가 집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섭다. 네. 왜 집안에서 돌아가셨을까를 보게 되면은 네. 이 폭염이나 한파에 너무나 취약한 열악한 주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냉난방 설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집 안에서 이제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쪽방 예. 같은 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거 복지 대책 그리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집을 어떻게 많이 보급하고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물 가까이에 하는 게 썩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강 가까이에 있을 때 집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진짜 고드레드가 되는 것 같아요. 겁나간 거예요? 강에 집이 들어가는 거죠. 어떡해. 네, 그대로 떠 내려갑니다. 우와. 마치 배처럼 떠내려가네요. 집이. 그렇죠. 네. 아우. 이제 미국 쪽에 옐로스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강물이 많이 올라와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6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네. 폭우가 왔었고요. 폭우 영향뿐만 아니라 히트웨이브라고 해서 열풍이 와서 만년설 녹이면서 홍수가 왔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저 지역이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저 CG인 줄 알았어요. 와. 그렇죠. 현실이라니. 저런 상황은 작년 초에도 일어났었는데요. 작년 3월에 하와이의 홍수 영상입니다. 아 이게 하와이예요? 네네. 맞아, 비 많이 물이 왔었어. 나오네요? 와, 그때도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주택이 파손되고 실종자가 발생하고 특히 마우이 섬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동안 335mm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유럽 쪽도 이런 식의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는데 북유럽에 올라가 보시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죠. 땅 자체가 우와. 오. 네, 땅 자체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떡해. 어머. 이게 이제 노르웨이는 이게 산이 많죠. 근데 산에 빙하도 있고 해서 물이 이렇게 녹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산사태가 또 해안지 어떤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결국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이제 한 8채의 주택이 있었는데 이는 그대로 바다에 삼켜져 있는데 아유.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지대 전체가 얼음 위에 있었던 거죠. 피오르드 지역이 많잖아요. 네, 얼음 위에 있던 게 밑에 녹아버리니까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들렸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네요. 네, 분명히 한국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위험에 노출된 도시들이 있는데 네. 어딜까요? 경아 씨가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간척지 많은 데들 아닌가? 인천이나 그거 막 이런 데. 인천?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9를 관통하면서 지금 큰 피해를 남기고 있고요. 피해 집계가 될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거주민은 대피 경보를 받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반도 대홍수 그 시뮬레이션 그 내용과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인천 송도 지역이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실 서쪽 지역이 홍수 피해,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대가 낮죠. 지대가 낮죠. 예, 아무래도 평지가 많고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대가 낮고 해일이 좀 높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높은
좁은 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을수록 좁은 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지금 아파트들을 볼 때는 정말 고급지고 멋진 건물들이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집 사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집값뿐만 아니라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일부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이제 저지대 기후 위기가 더욱더 취약한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덜 취약한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더 비쌀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덜 취약한 곳에서 이제 살려고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그래서 기후 불평등 현상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 근처 보면은 여기 포스코 건물도 있고 주변에 그 대기업이나 아까 말한 그 국가 기반 시설들 중요한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런 홍수 피해가 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들어왔을까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미흡한 인식,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알았더라도 단기 이익에 이제 집착을 한 나머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장기적인 부분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돼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 세계가 평가를 하는 기후변화 이제 대응 지수에서도 64위 가운데 60위입니다. 60위. 최하위네요. 예, 거의 최하위죠. 그만큼 그전에는 그만큼 인식이 낮아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인식을 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더라도 그런데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인 이익과는 결부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해수면서 항상 뭐 그런 거는 뭐 매스컴에서도 듣고 뭐에서도 아는데 그거를 질문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뭐 2030년 그렇게 다급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돈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혹시 여기 집 보러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요. 아시는 분도 없고 그렇게 그런 뉴스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여기 사람이 20만 명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가닥지도 않은 얘기가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겠냐고. 여기도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린피스라고 환경단체인데 아우 이상한 그리고 동해에는 몰라. 서해 쪽인데 그냥 해수면서 한쪽으로 여기가 그렇게 돼요. 서해는 7년 만만하잖아. 뭐 홍수 피해 이런 거 여기는 1000명에 가면 500일 이상 와서도 한 적도 없어.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말감벌을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접근해드릴 게 없어요. 이거 없죠. 말씀아. 지각팬들이 적은 거 같은데. 저희가 이쪽 해안가에 나와 있어요. 그 아까 이제 그 센트럴파크보다는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해외 도시들 경우를 보니까 인공 제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설치해서 이 해수면 상승에 좀 피해를 막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좀 제방을 좀 어떻게 쌓아야 될지, 뭐 이게 쌓는다면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흔히 기후 적응이라고 해서
그런 제방을 쌓는다라든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 방편인 처방이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그런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2100년까지는 한 2m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2300년이 되면 뭐 15m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그것을 염두에도 둬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15m만이 쌓는다고 뭐 아니면 2m 더 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해일이 오거나 했을 때는, 태풍이 왔을 때 끊임없이 영원히 제방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인도네시아 같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이제 논의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기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막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맞췄어요, 인천. 네, 인천, 그쵸. 인천 위험하네요. 맞추셨습니다. 예. 근데 진짜 놀란 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네요. 그쵸. 게다가 2030년이면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집이 기후위기로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는 해수면 상승이나 폭우만도 아니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프랑스는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이게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이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건물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건물에 지금 벽이 쩍쩍쩍 갈라졌죠. 그렇죠. 네. 네. 프랑스 남동부, 남서부 5개 지역에서 이 주택 내부, 외부에서 이렇게 균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험 같은 걸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풍세 보험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국가가 70%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풍수의 보험에 드는 가구는 또 굉장히 적죠.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풍수의 보험의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얼마 그리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뭐 전체 비용의 50%, 뭐 30%, 70%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보험사가 항상 다툼도 일어나고, 책임 소재도 원래부터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분명하네요. 입증 책임도 불분명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례도 보게 되면은 올해 우리 상당히 산불이 심각했잖아요. 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게 되면서 한 300채 정도가 다 소실이 됐어요. 불에 다 타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재난에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집이 다 타버렸을 때 얼마를 지원하느냐? 1,6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집이 절반 정도가 타게 되면은 8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1,600만 원을 지원받아서는 집이 다 타버렸는데 이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후 재난에 이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의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으로 보장하는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적응 차원에서라도 이 대비책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근데 진짜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집값도 떨어지고 주택보험도 못 들게 하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자연재해로도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소유주들한테 이제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 97호 Local Law 97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정 크기 이상이고 얼마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죠. 예, 약간 일정 기준에 맞춰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배출하는 데다가 벌금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네,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보상이든 벌금이든 그래도 가장 베스트는 집을 안전하게 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론 고칠 것 다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똑똑하게 이렇게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한국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최초로 주택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제로 에너지 주택이 서울에 단지 형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되나?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420kW를) 썼으면 거의 전기요금이 7, 8만 원 정도는 나올 건데 17,710원을 쓴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다른 아파트랑 다른 게 있다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보너스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양만큼 전기요금을 차감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너무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인데 밖에 좀 덥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에어컨 안 켜도 항상 좀 이렇게 냉방이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집집마다 방마다 이제 이런 환기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송풍구이자 환기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저기서 냉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뭐 열대야 그런 거는 요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와우. 모든 집에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라는 이 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창문을 열면 온도가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에서 다 사용한 온도를 밖으로 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여기다 회수를 하고요. 밖에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때 회수했던 열을 여기다 보태서 안으로 넣으면 원래 저희가 난방 혹은 냉방에 들였던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은 하되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남편이 건강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후두한 사기 말기 환자로서 전원 생활도 한 2년 반 정도 해보기도 했고요. 공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다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다 해봤지만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이 고지서에 보면 저희 공기청정기를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천장마다 방방마다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과감하게 올 봄에는 다 그냥 처분해버렸어요. 먼지도 잘 안 들어오고 열도 덜 뺏기기도 하고 열이 덜 들어오기도 하고 자연을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노후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5대 에너지라고 하면 냉방, 난방하고요. 조명, 환기, 그다음에 온수가 있는데 그 5대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단지에 있는 태양광과 지열 설비 시스템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남습니다. 자급률이 122%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죠.
와, 진짜 저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네요. 이게 앞으로 친환경 주택들 진짜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너무 예쁜데요. 건물은 한번 지으면 상당히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네. 또 도시에서 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필요로 한 냉난방 에너지라든지 각종 공조 설비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지금 노원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처럼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짓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사실 새로 짓는 건물보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단열이라든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 보이세요? 네. 이게 뭐죠? 저 사진 제가 2018년도에 덴마크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선생님이요? 네네. 와. 지금 이 건물들이 100% 업사이클링 건물입니다. 지금 업사이클링이라고요? 네. 건물을 지을 때 벽체, 그리고 네. 유리창 틀, 그리고 유리 이런 것들 다 보이시잖아요. 네. 다 100% 재활용 자재로 만든 그런 건물들입니다. 콘크리트도 재활용했대요. 네. 아, 정말요? 네. 너무 좋다.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건축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저 방식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도 이런 순환 경제 방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옷을 리폼하는 거는, 업사이클 하는 거는 봤는데, 주택을 통째로 업사이클 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자연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흰개미 집이 있잖아요. 그 흰개미 집을 본 따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냉방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자연에 있는 설계를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했을 때 그게 약간 좀 효율이 높아지는. 와, 개미가 사람보다 낫네요. 와, 과학적이네요. 와.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호주 멜버른의 시의회인데요. 여기는 매우 등급이 높은 그린 빌딩이에요. 특히 이 건물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소금을요? 네, 지하에 일종의 얼음 창고 역할을 하는 이 소금 혼합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혼합 물체가 들어있는 철제공이 10,000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 철제공을 통해서 냉각수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냉방에 활용하고 있는데 실내 온도를 언제나 24도 내외로 유지를 하면서 냉난방비가 일반 건물의 10%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다. 소금 처음 들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아주 독창적이고도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아프리카하고 호주는 굉장히 더운 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으면 탄소 중립도 할 수 있고 냉방비 전략은 기본이고 너무 좋네요. 경아 씨는 이제 풍차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실까요? 알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이거 바로 알죠, 알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아래 땅, 그러니까 해발도가 낮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이제 국토의 한 3분의 1이 해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수상 가옥 이런 쪽으로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도시를 바다 위에 짓는 것까지 이런 거를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진짜네? 네, 물 위에 배처럼 되어 있는 양쪽에 집을 짓는 방식이고요. 물 위에 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너지 자급하고요. 그 다음에 빗물 바지를 통해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에너지는 저 지역에 있는 그 46가구가 되는데 공용으로 같이 쓰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륙이지만 폭우에 의해서 올라가더라도
같이 집에는 지장이 없도록 아, 진짜요? 집이 실제로 지어놓은 건물. 같이 해설면하고 이렇게 같이 높이를 맞추는 2020년도 거예요? 준공돼서 우와. 실제로 저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괜찮다.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에 이런 거 생기면 좋겠네요. 이런 말. 근데 이제 힘든가? 저기 내륙이니까 해일 같은 게 안 덮칠 수 있는 맞다. 강이니까 가능한데 해안가는 파도가 있고. 예, 그것 파도, 때문에 해일, 이제 해수면 상승. 그렇죠. 그래서 해안가는 너무 위험한. 우리나라도 뭐 위험한 부산에 예. 저런 식의 도시를 만든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해일이나 이런 거는 바다 속까지 파워가 전달되는 거라서 저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륙에는 저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한강? 한강이나 뭐 김포? 한강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잠시만. 아니 근데 진짜 기후 위기하고 지분 이게 연관성이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냥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인 것 같은데 이성호 박사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에너지 적게 쓰고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그런 집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안전 규정이나 또 건축 규정 등등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고 좀 길게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야 될 공간이 또 건축물이기도 하고 집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길게 다 함께 살 방법을 한 번씩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다음 주 안건 힌트 한번 봐야겠죠? 화면 공개해 주세요. 오, 옛날 그림인데? 이게 뭐지? 마차인가? 마차인데요?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 전기차에 가려고 그런 건가? 이제 이동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힌트가 어려워. 자전거? 전기자전거? 네,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안건은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박한 벙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전기차는 친환경차는 아니야.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동 단계에서만 보면 전기차는 배출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과 전해질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친환경차가 아니다라는 이 코드 레드를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